네, 크립토키드 팟캐스트 인터뷰 중에 뭐 너무나 중요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저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봤어요. 총 뭐 30분이 넘는 거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약 한 앞에 3분의 1 정도 했는데 이제 사회자의 두 번째 질문 중에 재밌는 질문이 나와요. 지금 당신 파이코인을 보면 10살짜리 아이가 부모보다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는데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언제쯤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KYC 솔루션은 어떤 필요성이 있기에 그렇게 좀 빡세게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KYC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봐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충분하게 합니다. 보통 이런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이제 질문지가 먼저 오죠. 질문지가 먼저 오고 대답을 준비하는데 이 KYC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그런 지금 이제 파이오니어들이 기다리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저도 감은 잡았지만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사실은 이 인터뷰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먼저 이제 지금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 준법 감시팀 그러니까 이 이제 저도 그 이제 삼성에 쭉 있을 때 IMF 이전과 이후에 이제 가장 달라진 게 이제 준법감시팀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준법감시팀이라는 게 각 회사 특히 금융기관에 이제 IMF는 외환위기였기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들도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 외환 다루던 종금사 이런 게 다 없어졌죠. 리스사 뭐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 준법감시팀이 이제 중요하고 지금도 대그룹하고 뭐를 하려면 이제 뭐 예전 같으면 회장님한테 얘기하고 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지만 지금은 다 준법 감시팀을 거쳐야 되죠. 이 준법 감시팀을 이제 뭐 양적 완화 그냥 돈 뿌린다, 돈 찍는다, 돈 통화 증가한다 이러면 되는데 뭐 양적 완화라는 말을 쓰고 돈을 좀 적게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부러 이제 금융 쪽은 말을 어렵게 하죠. 테이퍼링이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이 금융기관과 대그룹의 이제 막강 조직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찮은 조직이죠. 그렇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준법감시팀 같은 건데 지금 KYC에 대해서 준법감시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네 금융기관보다도 KYC 더 빡세게 하네 하면서 이제 근데 이게 니콜라스가 개인적으로 이런 준법 감시팀을 하게 된 나름대로 이유가 있네요. 그게 먼저 이제 IMF 이후 삼성 금융기관에서 조용하지만 제일 무서운 준법 감시팀, 컴플라이언스 부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존에 뭐 감사실도 있었고 감사위원회도 있었고 이제 법무부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팀이 있는데 기업의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준법감시팀이라서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하게 된 게 컴플라이언스 부서죠. 이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위험을 어떻게 하면 피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IMF 때 뭐 은행장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막 그 무조건 결제했던 사람들 다 그 집 차압당하고 했잖아요. 자기를 지켜야죠.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위험을 굉장히 따지는 거죠. 기업과 최고 경영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도입한 최고 경영자 및 이사회 보좌기관. 이건 뭐 사장의 모가지를 지켜주는 조직이니까 실세 조직이죠. 그래갖고 이거는 이럴 위험성이 있나, 이거는 이럴 여러 가지로 위험성을 따지면서 정책, 절차 뭐 굉장히 아무튼 감사실보다 차라리 감사실은 이게 벌을 받아야 되느냐, 벌을 받지 않아야 되느냐 딱 정하는데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게 아니라 돌다리를 두들긴 다음에도 안 건너가요. 자기가 확실하기 전까지는. 이게 참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서 일을 하려니까 뭐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중요성은 어, 정말로 뭐 이렇게 암만 말로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KYC 얘기를 하면서 니콜라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 모바일 채굴이라는 이 파이코인의 혁신적인 발상은
환경을 해치면서 돈을 만드는 다른 암호화폐와 다르다. 그리고 10살짜리 아이가 부모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당신의 KYC 솔루션은 어떠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KYC 솔루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 10살짜리 아이가 부모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는 뒷부분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제일 나중에 얘기하지만 KYC 정책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지만 우리 KYC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고맙다라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러니까 파이네트워크의 KYC는 a fully compliant platform. 컴플라이언트를 뭐 상호 호환 이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준법 감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을 규정하고 있는지 규정하지 안 하고 있는지 준법 감시 플랫폼에 즉 컴플라이언스로 나는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고객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We are going to with it. 계속 그걸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를 밝힙니다. 첫 번째는 계속 컴플라이언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준법 감시 목적 때문에 KYC를 하는 게 있고, 또 파이 코인의 가치를 계속 올리고 이 파이 네트워크의 에코시스템을 더 가치 있게 하는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 KYC를 이렇게 빡세게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으면서 이제 페이스북 10년 전에 페이스북이 이 가짜 계정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이 SNS 상에서 수많은 가짜와 가짜 계정들이 판치고 가짜 글이 판치고 선전 글이 판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 같은 걸 제외하고 여전히 인터넷에 사람들은 자기 실명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가짜 계정, 가짜 소셜 네트워크, 지금 유튜브도 그런 거 엄청나게 많죠. 뭐 가명, 차명으로. 그러니 이렇게 되게 되면은 유틸리티가 발전하지 못한다. 라는 게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좀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정확히 캐치가 안 되는데 사회자가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에 페이스북이 이 가짜 계정을 찾아내는 것을 할 때 한 10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콜라스도 들어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에 이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니콜라스 왈, 우리는 real people, real face, real name, 진짜 사람, 진짜 그 사람의 그 얼굴 신원 확인, 진짜 이름, 그러니까 여권, 주민등록, 운전면허, 그 다음에 동영상, 뭐 이런 걸 전부 다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아직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블록체인이라는 인터넷, 제2세대 인터넷 시대가 페이스북 때문에 왔다. 그런데 가짜 이름과 익명으로 어떻게 더 유익한 유틸리티가 되겠다는 말인가.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인터넷, 웹 인터넷에서 블록체인 인터넷으로 바뀌었다. 언제까지 가짜로 계속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컴플라이언스로 KYC를 왜 이렇게 빡세게 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아직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 지금도 뭐 암호화폐 얘기하면은 잘못 얘기하면 굉장히 천대받기도 하잖아요. 공짜 돈이나 노리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의 유용성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게 되면 과거에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산업이 생긴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유틸리티가 생길 것이다. 그때 파이 네트워크의 금융기관보다도 빡세고 어떤 앱보다도 빡센 이 KYC, 파이 네트워크의 KYC 정책이나 프로세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가가 부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의 성공은 그러니까 트위터가 먼저 했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이 그렇게 성공한 것은 가짜 계정에 퇴치해 있다. 지금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가짜 계정 다 삭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짜 계정이라고 선발해 내는 것도 다 삭제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짜 계정이 너무 많으니까 페이스북의 성공은 후발주자지만 가짜 계정 퇴치 성공한데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파이가 그러면서 이제 10살짜리 부모,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부모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회자에 대한 답을 하는데 파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엄청난 장비와 기술적인 이런 거가 아니고 단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사람들이 이제 접근성이죠. accessibility, 이 암호화폐 접근성을 쉽게 하는 것은 성공적인 통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성공적인 통화가 되려면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처럼 다른 코인처럼 그렇게 채굴하는데 경제적, 기술적으로 그런 높은 장벽이 있으면 안 된다. 성공적인 통화가 되려면 그런 돈이 많이 들거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과 서비스와 그 유용성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필요해서 코인을 사겠다는 소유가 생겨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10살짜리 모바일을 부모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하고 모바일을 훨씬 더 잘 사용하고 익숙한 10살짜리 아이가 부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날은 언제냐면 어, 유틸리티와 시장에서의 변곡점. 그러니까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만들어가고 있는 생태계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저거는 정말 괜찮다라는 시장에서의 판단이죠. 그래서 that's that after the inflection. 그 변곡점, 특이점, 추세 전환점, 지금 그 길을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재밌는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성공적인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채굴이 그렇게 어려워도 안 되고 몇몇 사람만 채굴해도 안 되고 많은 사람이 채굴해야 되고 많이 쓸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먼저 그게 돼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효용 가치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페이스북이 트위터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짜 계정 퇴치에 성공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가짜 계정 퇴치에 대해서 페이스북보다 훨씬 엄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돈을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사실 사기꾼들이 많이 설치지 못하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그 일은 굉장히 안 되지만 사고는 안 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중요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인터뷰 같아 갖고 제가 영상 오늘 이어서 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